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부역자들 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프랑스의 한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씁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 제대로 된 단죄는 과거의 문제를 끝내는 일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도 한다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죄. 이 문제를 오늘 집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숙인의 인문학자,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죄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죄를 처단한다, 죄를 끌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마다 당연히 달랐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규정하는 주축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네. 성직자들이 뭐 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죄를 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면은 요즘은 뭐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제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죄의 어떤 범위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적용하는 각종 판례들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들어서 과연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과거에는 어떤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성직자라든가 그런 어떤 관념에 의해서 죄를 처단하고 규정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게 뭐 아주 옛날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유신 시절에 막걸리 마시다가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세상이냐 한마디 했다가 잡혀갔다가 나오면서 막 이게 뭐냐고 그랬다 또 잡혀가고, 막걸리 네. 방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큰 역사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진보하고 있지만, 법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규정 진보하고 있지만, 어떤 드문드문 굉장히 놀랄만한 임의적인 해석들이 계속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죄의 방법이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벌이죠. 근데 이건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처벌과 현대의 처벌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완전한 이제 그 복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처벌, 완전한 어떤 눈에는 눈, 이에 처벌의 개념으로 갔다면, 한참 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교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으니까 어떤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와,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갱생을 해서 우리 사회에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흐름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죄에 대해서 뭐 벌을 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엄벌주의가 뭐 이렇게 횡행하던 시대가 있었고, 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는 유예해 주거나 좀 이렇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 인정주의가 좀 가미가 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죄의 역사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결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네. 이제 그 처벌의 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단죄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과거의 처벌 방식을 보면 상당 부분이 공개 처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목숨을 뺏는 처형에 있어서의 공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뺏지 않는 것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팽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팽형이라는 게 뭐냐, 가마솥에 삶아 이제 그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줘. 근데 사실은 물은 없고 말 그대로 액션만 취하는, 그러니까 명예를 어떤 없애는,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해서 이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정말로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처벌의 방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네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 그래서 단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를 같이 띠고 있는, 그래서 공개 처벌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이게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정하게라도 했으면 뭐 논란이 없었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대 전만 하더라도 KKK 유산이 남아가지고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1940년대 이런 시기에도 백인들이 그냥 흑인들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얘들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 애들 처형할 것이다, 그럼 신문에 그 기사가 나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가 현장 학습으로 참여를 하고 특별 열차를 또 배정을 합니다. 네. 구경하러 가라고. 그게 이제 1700년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1930년대 40년대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특별 열차까지 편성했죠. 네, 그렇죠.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예. 아주 뭐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죄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범죄 억제 효과라는 것이 처벌을 확실하게 하느냐와 처벌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늘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죄를 등장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공정하게라도 이루어진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죠. 그렇게 단죄를 하니까 정말 좋아졌냐?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국가가 사람을 저렇게 죽이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증오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예. 그런 성찰의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졌겠죠. 단죄를 하는 주체에도 변천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공포 정치를 하던 왕정 시대에는 그 단죄 주체가 주로 왕이었죠. 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왕이 직접 하지 않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성직자들을 앞세워서 그 공포 정치를 실현했던. 그래서 그때는 엄벌주의였죠. 그냥 뭐 처형 아니면 뭐 공개적 처형 물론일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주권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른바 인민재판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그 인민재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뭐 그 한국 전쟁기에 뭐 내지 그 전에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원형은 오히려 거기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교 재판이었죠. 거기 인민재판이라는 보다 즉 종교 재판이 이제 변형돼서 인민재판, 이제 공산사회 이런 쪽에서 와서 이제 인민재판이라는 용어가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도 요즘 그 개념으로 한다고 놓으면 어떤 전문적인 법관이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배심원들이 했던 거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의 출발이죠. 페리클레스가 기원적 5세기에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서 이제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해라. 그래서 스스로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배심 제도라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고대 그리스에서 뭐 더 활발하게 작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현대로 와서 점점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서구에는 아직도 배심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도편 추방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도 처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방형이니까. 네네. 그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찌 본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처벌을 할지 말지. 그래서 추방을 할지 말지. 그렇게 가고 이게 줄어들어서 배심제로 가고, 배심제가 다시 해가지고 전문 법관에 의한 판단, 이렇게 좀 오히려 좁혀오는 과정 아니었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준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느냐가 인류 역사에서 큰 뭐 문명의 업적 같아요. 그 이제 탐 행크스가 주연을 한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소련 스파이가 이제 미국에서 잡히고 아무도 변호를 하지 않는데 톰 행크스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BI나 이런 CIA가 붙어가지고 야, 너 제대로 변호해라. 우리 미국인들을 통합시켜야 되고 미국인들의 어떤 기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톰 행크스가 이런 말을 하죠. 뭐가 우리를 일치시키냐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헌법으로 일치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헌법이라는 거, 인류 역사에서 헌법도 굉장히
진보했지만 그런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투박한 말 같지만 굉장히 선명한 기준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진 뭐 이제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응보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것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사적 구제의 금지의 원칙이잖아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자기 구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사실은 법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도 뭐냐면 내가 너 대신 이렇게 징치해 주니까 됐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이번 피해만큼 해줄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이 취지였다고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왜 그러냐면 그 사적 제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길거리 가다가 누가 자기 어깨를 쳤다고 다 그냥 어깨 한번 툭 치면서 그냥 동급 아니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우연히 쳤을 때 그 강자는 약자의 어깨를 부러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적 제재라는 것이 얼핏 보면 뭐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라도 보상받아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엄청난 주관적인 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선명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건데 사적 제재가 난무하다 보면 활극, 복수극 뭐 이런 것들이 사회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 테고 그럼 안정이 미국 서부 영화. 예, 그렇죠. 안정을 찾기 힘들 테니까 법을 통해서 사적 제재를 막고 법으로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법을 적용하는 그 권한을 사법부에게만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상권 분립 이후로 사법부에게 법을 이제 줬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제들이라든가 성직자들이 주로 많이 맡았었는데 종교 재판의 성격으로 많이 가고 또 잔인한 형벌들을 하고 또 공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 종교적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작용을 만들어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3부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가 형성됐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 또는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법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정의가 되지는 않고 보통 법이 어쩌다가 정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변호사들이 혹은 검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정의를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번방 사건 같은 거를 추적을 하다 보면 야 이게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키니까 엄청난 수사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법의 어떤 조항을 뭐 이렇게 범죄 단체 구성죄 이런 적용을 시켜가지고 40년, 50년의 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의를 실천할 때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기소 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뭔가 정의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외면받아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전문적인 법관에 의해서 단죄를 하는 것 그게 독점이 되는 것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게 배심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네. 그리고 배심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강구가 됐던 데에는 사실은 원래는 이거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선을 훼손한 행위를 범죄로 봤기 때문에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공동의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공동선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어떤 징치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 법관으로 가지만 또 전문 법관이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배심제를 섞은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죄의 주체는 결국은 사회 구성원 원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죄가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무거운 형벌을 내릴 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지고 뭐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의 종류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법관들이라든가 사법부가 감당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심제를 또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끊임없이 사법부에서 그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쁜 그 속에서 그 수시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일과성 어떤 업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이 아까 판결이 아니라 평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왜 이 질문을 드리니 그럼 제가 좀 그 부연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종종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 얘기는 게 국민의 상식과 법리가 너무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현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울분, 그 공분이 법 감정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처벌을 할 때 과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그것을 죄로 판단을 할 때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간통죄가 이제 죄가 아닌 것이 되고 낙태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어 왔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정서와 법의 정서가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법관들이 새겨 들어야 될 지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상 뭐 어떤 흉악범, 연쇄살인범 이슈가 나왔는데 그대로 국민의 감정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법을 내리면 뭐 옛날처럼 뭐 거열령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그렇게 될 때도 사회가 좋아지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법부가 이제 법전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여론, 국민 정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법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리는 판결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피델 카스트로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법정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엊그저께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단도 역사의 법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법기술자란 말씀하셨는데 법전에 나와 있는 조문 그대로를 뭐 이렇게 원용한다든가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답답하고 왜 저런 판결을 하나. 사실 사실 윤석열 그 판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판사의 언설에 모든 국민들이 놀아나고 업다운 되는 그 언설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졸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뭐 형벌의 어떤 뭐 무기징역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그 좀 안도하게 만든 측면이 있지만 그 주문을 읽기 전까지의 마음 졸이게 했던 그런 내용들은 참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반성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단죄라는 것이 뉴스에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차지했느냐를 분석을 해보면 한 4번 정도 역사적 시기가 있거든요. 1960년, 1980년, 1987년, 그리고 1995년이에요. 60년 4.19고, 그다음에 80년은 이제 전두환이 사회 정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7년은 다 아는 민주화인데, 이 95년도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앞서는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단죄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95년도에서는 정말 제대로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전두환, 노태우와 5.18이 드디어 법정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역대 키워드 중에서도 95년도가 단죄가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정말 국민들 여론이 대단했구나. 심판의 여론이 대단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이번에 재판을 보면서 나도 조금 지루하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경 판사의 판결문이 그 있잖아요. 뭐 고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공직 어쩌고, 저는 그걸 미리 적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건 안 돼. 이거 삭제해야 돼.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워낙 이 침대 재판, 그다음에 어떤 뭐 재판이 길어지고 하니까 국민들도 약간 아이고 빨리 재판 끝나라, 뭐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압박감이, 단죄를 제대로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재판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면서, 그냥 법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으로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내가
부르짖어야지만 정말 역사가 청산되는구나. 그런 좀 반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잖아요. 법 기술자하고 법률가는 뭐가 다른 것인가? 법 기술자는 말고 기능적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전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건데 법률가라고 하는 것은 법 사회학이 있고 법 철학이 있고 법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는 건데 법 정신. 그렇죠. 법 정신이 있고 그것들을 두루 헤아리면서 법률 조문을 적용하는 사람이 법률가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도 본다면 여론 법정도 있고 역사의 법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테마 시사 오늘의 테마는 바로 단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그리고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죄의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은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면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외를 두는 건데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네. 그 죄를 지었지만 그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운전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좀 남발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면이 남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뭐 이제 사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법률 체계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고. 이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는 그 사면이고,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가 되는데 남발된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은? 근데 법이라는 것이 엄격해야 되지만 그 엄격하다라는 것이 경직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법의 유연성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회가 더 경직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사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야 그러면 또 저지르겠다, 나 또 사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다 빨리 사회에 제대로 복귀를 시켜줄 때 그 사람이 사실 또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될 때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어떤 제도라든가 의미 없는 제도라고까지는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후대의 사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참수를 당한 죄인이 있었는데 몇 대를 거친 후대의 왕이 사면을 해주죠. 아, 이 사람은 돌아보니까 대역죄인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게 사면이죠. 그죠? 엄밀한 의미에서 명예회복. 명예회복, 신원과 네. 복권, 네. 신원과 복권. 조선 왕들이라든가 그 신하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당대의 사면과 후대의 사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봤던 건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그 당대에는 굉장히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법이 집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빠르게 처단해야 되는 그 당대의 사정도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대의 사면이라는 것은 조금 그 결정에 생뚱맞음이 되는 거죠. 뭐야 너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네.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대의 사면은 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고요. 후대의 사면이라는 것은 계속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거듭해 나가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다, 지금 그 죄는 사실상 충분히 죄를 물었고 우리는 그 죄를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사면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요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교도소가 포화 상태거든요. 네. 뭐 수용률이 130%가 넘었다 그래요. 예. 뭐 거의 뭐 과밀이라면서요. 과밀한 현상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도소를 더 짓는 거잖아요.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 뭐 이제 님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뭐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그래서 교도소를 짓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교도소를 짓는 방식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대통령이 가석방을 많이 시켜라. 지금 과밀화된 교도소를 조금 나름대로 좀 해소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이 처벌을 받은 사람 무조건 가다 놓는 게 능사냐. 일정 정도 심사를 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가석방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사면의 한 형태 비슷하게 가석방 제도도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하느냐 또 중요하죠. 우리 역사에서 결국은 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결국은 DJ가 YS를 찾아가서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 DJ의 그 서사 어떤 생애의 서사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피해자인데 그 DJ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좀 더 어떤 화합으로 나아가야 될 명분을 더 찾았다라고 누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DJ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데 키워드라 사실 생각합니다. 그 간호로든 그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죠. DJ가 분명히 피해자이면 100% 맞는 사실이지만 DJ가 모든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논란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때 전두환을 사면해 준 것이 옳은 것이었느냐 이 얘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12.3 내란이 발생했겠느냐라고 또 물음표를 다는 사람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 친일파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결과로 윤석열의 12.3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 역사 속에서 단죄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얘는 프랑스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칼라스 사건 때문에 그 볼테르가 이게 관용이라는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관용이라는 게 똘레랑스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사실은 종교 분리의 원칙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이제 더 이상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러니까 단죄해야 될 것을 단죄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그 이후 후과들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있고요. 또는 단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단죄해 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함 속에 슬픔 속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의 판결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 역사의 판결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판사 개개인들은 지금 당대에 내가 하는 이 판결들이 단순히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재조명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그러니까 면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사면과 후대의 사면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 바로 그거거든요. 당대에는 그 죄에 의한 피해자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대로 가면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뭐 사면을 하거나 재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절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의의 관점이 응보적 정의도 있지만 회복적 정의도 굉장히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대 후대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사회로 그러니까 죄를 복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어떤 식으로 다시 복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 사면이라는 것은 뭐 절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좀 요청되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그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재판 판결에서 가명 사유로 뭐 공직에 오래 종사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프리랜서라 그런 거 절대 이해 못 하거든요. 뭐 공직이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오히려 그거는 더 가중 처벌 사안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이
어떤 사면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문장의 흔적이 좀 있으면 역사적 흔적이 들어가 있으면 좀 고민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좀 소프트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문장의 어떤 행간을 이해를 해가면서 사면의 어떤 사유를 찾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조금 나약한 사회의 표본이 되겠죠. 저는 그러면. 직위원 판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만.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한참 떠들어 놓고 아무튼 하고 결론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결론이거든요. 앞에 했던 말 다 무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유죄 취지의 판결문을 쭉 읽어나가다가 다만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공직자였다는 거, 그다음 고령이라는 거, 그다음 초범이라는 거. 근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헌문란을 저지른 것이 초범 재범을 따질 만한 성격의 죄인가요? 그러니까 내란은 재범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결국은 뭐 중형에 처하기 때문에 아마 역사 속에서 내란 성격의 구테타 성격의 것들을 2번을 저지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나폴레옹. 예. 트라팔가에서 해전에서 지고 나서 엘바섬에 갇혀 있다가 다시 탈출해 갖고 또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워털로 전투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번을 내란을 일으킬 사람 역사 속에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지금 그 대통령 지난번에 사실 백대현 판사 같은 경우도 15년 구형했는데 그 체포에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초범이기 때문에 5년을 때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범이란 말이 한때 또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은 저는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먼저 저질렀고 그 다음에 체포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내란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범죄 내란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이 나왔고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포를 방해한 것은 초범이 아니죠. 이미 한 번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백대현 판사의 초범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판결은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 내란에 대해서 죄가 아직 1심이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봤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내란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또 체포 방해를 했고 그러니까 체포방해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란 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그 접목이 되는 지점이 단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경계를 해 들어가는 것이 완결점이 되는 건데 따라서 벌을 가하면서 이 죄가 무슨 죄라는 것을 엄밀하게 규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본보기를 보여줘야만이 그것이 경계의 메시지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양형이라는 것들이 그런 본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거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이런 것이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이라도 하면 당신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범죄 억제의 중요한 요소인데 뭐 판결문에 그게 조금은 드러났다라는 이제 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약간 뭐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할 때 나오는 문장들처럼 조금 힘이 없었다라는 저희가 생각이 엊그저께 들어요. 이제 해서 이제 그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가 바로 그 지점을 이제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법리적 오해가 있다. 뭐냐면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상당히 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판결이라는 것이 일상 속 대화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무기징역 사실 무기징역이라 그러면 그 자체로는 대단히 무게감이 크죠.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 판결문에 나와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야 뭐 그거 뭐 진짜로 군인들을 뭐 투입해서 체포하려고 했겠어? 아니라잖아. 원래 계획했겠어. 아이고 술 먹다 그랬다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면서 굉장히 이것이 좀 에피소드처럼 이제 다루어질 그러한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절대로 주면 안 되는데 그런 불쏘시개를 판결문에 다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판결문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다만하고 세 가지 얘기 고령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행동한 그 내란의 밤에 했던 행동들 군인들이 움직였던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윤석열이나 김영현이 소극적으로
행동해라고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무려 수십 번의 재판을 하고 400일이 넘도록 이 사건을 만져왔던 판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사안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군인들한테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당황해서 또는 중간 지휘자들이 소극적으로 하라고 군인들을 다독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네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소극적으로 폭력을 쓰지 마라 이렇게 닥치는 데 다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끌어내라. 강력하게 행동을 해라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마치 판결문에는 그들이 국헌문란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했고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 사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또는 소장 어떤 그 중간 그 지휘관들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마치 김용이나 윤석열이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판결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에 목요일입니까? 목요일에 그 사건은 시민들을 1시간 동안 뉴스를 보게 한 죄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왜 제가 돼요? 아니 이제 둘째랑 같이 보는데 네. 되게 말이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아유 저거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안 되냐 그러길래 제가 야 이게 역사에 남는 재판인데 판사가 얼마나 문장 하나하나를 신경을 썼겠냐고 그걸 자기 입으로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1시간 후에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지 뭘 저걸 읽냐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나 문장의 힘이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판례들 판결문에서 대부분을 따와서 몇 가지만 조금 수정을 한 흔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문장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잘못됐다니까요. 판결문 자체가 날조에 날조, 사실 날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그 재판정에서 이 판결문은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또 유죄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법에 의한 단죄는 지금 사법부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불문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판결에 갖는 경종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면은 목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후대에게 경계를 삼는 것으로서는 과연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럼요. 약간 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사실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의 판결문을 썼는데 그런 판결문을 작성을 했다면 사실상 정말 한 20년은 놀림을 좀 받아야 된다. 20년은. 모든 로스쿨에서 모든 어떤 언론의 사례로서 집중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한 어휘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문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이 대화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서 좀 후대의 어떤 그 경계를 남기는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띄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건데 아이러니가 판결 보면은 로마 시대부터 쫙 훑잖아요, 역사를.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문장만 기억이 납니다. 뭐 로마 얘기하고 뭐 찰스 1세까지 오고 뭐 역사적으로 쫙 뭐 하던데요. 근데 역사 의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론 아닌가요? 맞아요. 자,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돌아가서 아까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잠깐 나왔는데 단죄라고 하는 게 공동선에 기여하는 단죄가 있고 기여하지 않는 단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매번 그거는 이제 논쟁인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낙태, 뭐 간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하는 환경 오염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냥 갖다 버린 게 금지된 게 최근입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그런가요? 봉투로 수거를 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렸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5.18에 관한 이제 어떤 그런 명확한 접근을 한 것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뭐 그런 단죄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5.18이 어떤 논쟁이 될 때마다 약간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왜곡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사실상 공동선을 좀 저해하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또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도 있는데, 뭐냐면 단죄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러니까 그 단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권력의 논리가 작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치의 논리.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에 기초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단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죄의 개념은 여기에 한정이 되는 거지. 정치 권력이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까지라고 단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선을 저해하는 단죄라면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사면 같은 경우, 특히 사면주의 사후 맞죠. 사면 같은 경우 정치 논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면됐다는 얘기는 그의 후예들이 집권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그 조선의 3대 사당 하면은 문묘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홍자서부터 주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위대한 학자들을 모셔놓은 총 18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중에 15명이 조선시대에 모셔졌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면면들을 보면 참 훌륭한 학자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현식 교수가 쓴 조선의 지식계보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문묘에 종사된 15명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집권을 했던 사람들이다. 제자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문묘에 우리 스승을 올려달라고 왕한테 추청을 하는 거거든요. 사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송시열 같은 경우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문묘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면도 같은 논리예요. 우리 쪽에서 집권을 하면 당연히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집권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논리를 구사하게 될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놀아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래서 이 법이 과연 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죄라는 용어가 1980년에 정말 많이 사용되었다. 언론 지면에 갑자기 막 등장을 해가지고 사회 정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의사회 구현이 네, 구호였죠. 그러니까, 정권의 구호였죠. 네, 단죄라는 말은 실제로 정치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통쾌함을 또 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래서 시민의 어떤 감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단죄할 것을 단죄하고 있는가. 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겁주려고 저러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죠. 지금 뭐 작가님 말씀에 사실 답이 농후했다고 하니까 단죄를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구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단죄는 보편적 정의에 기초할 때만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의 테마로 고른 게 바로 단죄인데 이걸 고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때문이었는데 하여튼 판결은 이렇게 나왔고 판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도 이미 들어봤습니다. 이걸 되풀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판결 이외에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장동혁 그 대표가 뭐 아직 1심이다.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상 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내란 이런 어떤 그게 뭐 통치 행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죄를 묻는데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아직 1심이다. 아직은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면 매듭을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빈틈을 계속 주고 있고 또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법은 어떤 식으로는 흘러가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사실상 토론의 수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나 이런 데서는 무슨 말만 하면 그 정치적 논리다 그러고 뭐 왜 너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이 사장님. 저는 이번에 1년에 이 그 내란 관련 사태 속에서 1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흔들려서 예전에는 구형과 선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치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구형은 15년이었는데 뭐
누구는 1년 8개월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5년, 또 구형은 15년인데 어떤 사람이 23년. 막 구형과 선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 서로 협력 관계 내지는 동업자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검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불신, 어떤 이런 특검을 통해서 기소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쪽에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2심 3심을 가서 어떤 식으로 단죄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